안녕하세요. 이렇다 24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프카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인쌤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네, 그리고 특별 VIP 한 명 더 게스트라고 해야 있습니까? 되네. 여기 한 분 더 계십니다. 예, 특별 VIP 게스트 슈퍼바이저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게스트였나요? 네. 아무튼 지금은 게스트예요. 네, 오늘 게스트 오셨네요. 네, 게스트로 오셨네요. 예, 오늘 이제 카프카님하고 하는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카프카님,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이 몇 번째인 줄 아세요 혹시? 잘 모릅니다. 오늘이 8번째예요. 아, 그러면은 8번째면은 8달. 8개월. 예. 아, 그리고 8번 보니까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8개월 하니까 오래 하신 것 네네 같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출연하셨으니까요. 야, 근데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벌써 8개월을 우리랑 함께 하셨네요. 네. 한 달이 금방 닥치더라고요. 이거 해보니까 이거를 찬희쌤 마도나 스님은 네네. 거의 매주에 예. 음. 저는 한 달에 2번 그리고 네. 차인쌤은 이제 매주 하시고 야, 6년 했습니다. 예, 6년. 6년 어떻게 하셨어요. 예. 이거를 해오셨는지 야 대단합니다. 20몇 년 동안 도서관 운동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그런 거죠. 예. 숨 쉬듯이. 네. 숨 쉬듯이. 아. 항상 숨 쉬듯이. 예, 남이 떡이 커 보이는 것이고 아. 네. 그렇죠. 걷듯이 그렇죠. 뚜벅뚜벅. 네. 저희도 그랬어요. 네. 걷듯이 뚜벅뚜벅 아. 오다 보니까 벌써 6년이 아, 지났네요. 음. 네. 예, 오늘 카프카님 어떤 주제 가지고 나오셨나요? 어떤 주제, 어떤 책? 이게 올해 아마 굉장히 화제를 불러 일으킨 책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렇다 241회인가요? 여기 오늘 오신 슈퍼바이저님이 탈성장과 성장 중립적 에너지 전환 네네. 또는 243회의 그 캅 26, 그 생태적 전환 얘기 뭐 이런 데서도 언급이 됐던 책이에요. 그 제이슨 히클이라는 분이 쓴 Less is more, 우리말로 적을수록 풍요롭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번역 잘했네요. 예. 아, 적을수록 그 풍요롭다. 부제가 지구를 구하는 탈성장, 결국에는 디그로스 탈성장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 네. 뭘 어떤 책을 할까 이렇게 이제 좀 이 책 저 책 그렇게 살펴보다가 좀 이 책 가지고 얘기하면 재밌겠다. 기존의 그 경제학적 관점이 아니고 네네. 좀 저는 철학적 또는 뭐 종교적 이런 관점에서 이 책도 좀 언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다른 그래서 책들도 많을 텐데 뭐 제가 이 이제 책을 굳이 이게 고르시는 김현우 선생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네. 네. 예, 기후행동 같이 하시고 어제도 통화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이제 좀 주목하고 네. 싶은 게 이 공동 역자인 민정희 선생이에요. 아, 민정희 선생님. 잘 아시네요. 저는 잘 모르는데 아, 한 달 전에 제가 당에 초대해서 네.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이분이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 운영위원장도 하시면서 맞습니다. 좀 눈여겨 볼 대목이 국제 참여 불교 네트워크, 또 국제 기후 종교 시민 네트워크. 그래서 이게 이분은 제가 만나뵌 적은 없는데, 아, 그러세요? 근데 이제 이 불교 쪽에 이 기후 문제를 다루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기후 운동에서는 아주 오래되신 아, 명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뭐 제가 모르는 그런데 분인데 이제- 좀 이력이 좀 네. 저기 매력적이네요. 먼저 국제 그냥 참여 좀 불교 네트워크 기사님. 네. 이렇다 들으신 분이 조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네, 네. 예를 들면 북한산을 오르기 위해서 여러 경로가 있는데 우이동에서 내려가지고 네. 도선사로 한참 이제 걸어 올라가면 그 도선사 한참 못 미친 곳에 돌기둥이 2개 서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올라갈 때 보이는 돌기둥, 내려올 때 보이는 돌기둥 앞면 뒷면이 말들이 다른데 올라갈 때 보면 천지 동근 그렇게 오른쪽에 써여 있고 네, 네. 왼쪽으로는 만물 일체 이렇게 이제 써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교 쪽
그 사유의 한 어떤 알맹이를 그 돌기둥에다가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의 몸뚱어리를 이루고 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불교적 사유의 한 표현인데, 그런데 뿌리로 치면은 천지라고 하는 게 하늘과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럴 때 그 온 세상은 단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민정희 선생이 이 책의 역자로 참여한 게 제가 좀 눈여겨봐 볼 만한 대목이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게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제이스 히켈은 그 출신이 에스와티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약간 떨어져 나온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에스와티니. 예.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활동은 영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도 그 우리가 지금 그냥 주류적으로 얘기하는 성장론,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쪽 사유, 그러니까 성장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유, 여기 이 책에서 보면 이제 데카르트를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길인가 아니면 스피노자의 길인가, 뭐 그런 질문도 하고,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원론의 세계, 몸과 마음을 떨어뜨려 놓고 또는 육체와 정신 뭐 이런 식의 그 분리해가지고 영과 육, 네. 영과 육부터 해가지고 그 네네. 서양 사상의 아주 뿌리 깊은 그 이원론의 네네네. 반대 측면을 이제 조금 훑어 내려오는데, 중요한 게 이제 그런 사유의 한 다른 측면에 네네. 애니미스트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도 서양 독자들한테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 이 책을. 책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같은 이 동양의 독자, 네네. 더구나 그 불교 문화가 있는- 불교 문화가 뭐 우리가 보이지 않게끔 우리 몸에 배어 있죠. 그냥 네네네. 뭐 그냥 이렇게 야, 어, 온 세상이 다 연결돼 있지 뭐 네네네네. 천지가 같은 뿌리야 이런 얘기를 그냥 일상 용어처럼 하는 그렇죠. 우리로서는 이 제이스 히켈이 그 얘기하는 그 반이원론이죠. 네네. 뭐 스피노자의 길이기도 하고, 또 그 근대로 오면은 이제 후솔로 대표되는 현상학 뭐 등등등 이 사유의 흐름이 하나도 낯설지 않고 사실은 오히려 히켈은 네네. 그런 사유를 히켈을 내가 만나면 좀 이런 이 불교적 사유랄까 네네. 이제 그런 걸 좀 배경이 어떻는지 궁금할 수도 그런 걸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가르쳐 주고 싶다. 오히려 아. 왜 이런 거 모르냐 뭐 그-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네네네. 그런 사유의 어떤 가정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뭐 성장론에 네네네. 벗어나는 이제 그런 사유를 우리로서는 오히려 네네. 그 사유의 뿌리 깊은 어떤 과정으로서는 훨씬 우리가 받아들일 토양이 풍부하다, 그런 얘기를 좀 저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드리고 근데 싶어요. 카프카님 설명을 들으니까 막 저는 빨리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뭐 한국의 독자면 더 받아들이기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제 여기 제목 보면은 디그로스 탈성장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녹색 성장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귀에 읽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이분한테 이제 아마 역자분들을 또는 뭐 출판사에서 네네. 그 이제 번역서를 펴내면서 메일을 보내든가 해서
저자의 서문을 받았어요. 한글판 네, 네. 한국어 번역본 한국어판 서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 서문의 첫 대목이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읽었다. 그런데 2008년이라는 게 이게 이명박 정부죠. 이명박 정부 때 그렇죠. 이른바 녹색 녹색 성장론을 피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정부가 내놓은 계획이 녹색 성장을 위한 국가 계획이고 음. 그 녹색 성장을 위한 국가 계획이 음. 세계 최초의 녹색 성장 그 프로그램이다. 당시 그랬죠. 그래서 공적 투자를 해가지고 음. GDP를 키우면서 동시에 그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겠다는 아이디어여서 자기도 주목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한국이 녹색 성장 미래에 가는 길을 갈까 하고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게도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슈퍼바이저님 나오셨지만은 그 GDP 성장하고 또 자원 사용이 탈동조화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이분이 이제 기본 입론은 뭐냐면 사실은 성장과 자원 사용이라는 게 디커플링이 될 수가 없다. 그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성장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 사용을 하게 되고 더 많이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 에너지 체제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탈탄소와 그런 게 더욱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입론을 하는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서문에다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적 접근을 해야 된다. 자기가 이 책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이른바 녹색 성장 그게 아니고 대안적 접근이다. 그 대안적 접근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탈성장이에요. 뭐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고소득 국가들이 GDP 성장 추구를 포기하고 포스트 성장, 탈성장 경제로의 전환에 나서야 한다. 이게 이제 이 책에 그냥 한마디로 이 책을 정리하고 요약하라 그러면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장 담론 중에 많이 쓰는 단어가 지속 가능한 성장 이렇게 이제 거의 뭐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온 그 정치인들이 그냥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뭐 그냥 일상 용어 비슷하잖아요. 지속 가능한 성장. 그래서 이게 과연 답이 되냐? 이 기후위기 시대에 일단은 녹색 성장에 의문을 던지고 더 나아가서 탈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에 좀 담론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뜻에서 좀 이 책을 들고 와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에 저희 지금 대선 국면이잖아요. 네. 이 시기에 이 책에 주목해야 되는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뭐 뒷부분에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데 일단 성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일반인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 성장 이데올로기로 뭐 박정희 정권부터 지금까지 성장 네. 안 하면 되게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은. 예.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상당히 설득력 있게 그 주장한달까 이걸 네. 쭉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서 그 경제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중심주의, 네. 영어로 그로스하고 이즘을 붙여요. 그로티즘. 네, 그로스이즘인데 이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고착화됐는가? 그리고 그 뭐 언론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장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유를 갖게끔 강박증을 갖게끔 했는가? 그거를 쭉 설명을 해요. 성장이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것도 질문 있잖아요. 자본주의와 성장을 네. 뗄래야 뗄 수도 없고요. 네. 그런 부분에
우리 질문을 하나 네. 던져놓고 그러면 이 경제 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그로 이렇게 됐는가. 근데 이번 이제 재미있는 게 그래서 자본주의의 그 형성 과정, 네. 자본주의가 만들어져 나온 그 역사적 맥락들을 좀 탐구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책의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근데 그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자본주의 그러면 그냥 시장 경제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이전에도 또 자본주의 끝나더라도 시장이라는 건 언제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본주의가 역사상 다른 어떤 체제하고 다른 그런 경제 시스템이 된 거는 지속적인 팽창, 성장 이게 하나의 정원 명령으로 형성되었다는 거죠. 자본주의 하에서 모든 국가 경제, 모든 산업, 모든 부분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 그런 체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주장에 뭐 이런 부분 연구하신 분들한테는 익숙할 수도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빈곤 문제에 대한 시각이에요. 사람들이 이 봉건제가 끝나고 자본주의가 시작됐으니까 그 이후에 이게 빈곤 문제가 해소됐다라고 하는 사유방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함께 빈곤도 찾아왔다. 그래서 이게 그 이분의 입론이 자본주의 첫 400년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끊임없이 저하시켰다는 거예요. 이 봉건제에 대한 얘기도 그런데요. 봉건제가 그냥 없어지지 않았고 그 당시에 그 부르주아지를 비롯한 지배층, 지배 계급이 그 봉건제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당시 민중들의 끊임없는 저항이 있었는데 저항을 탄압하고 그런 씨앗들을 뭐랄까 싹을 없앤 거 위에 이 자본주의가 하는데 그것의 핵심 운동은 엔클로저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그 역사 과정을 쭉 하면서 또 하나가 식민주의 이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탈식민주의 문제와 관련해서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성장이라고 하는 정원 명령 위에 형성되었다라는 게 하나 이분의 입론이고 또 하나가 그 성장은 항시 식민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식민지를 약탈하는 패턴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가 빈곤 문제와 이렇게 딱 붙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분이 그 정리한 탐구한 그 자본주의 문제. 그래서 그 성장론을 자본주의의 그 역사적 맥락 위에서 어떻게 성장론이 하나의 그 논리로 됐는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예, 카프카님, 이 히켈이 이제 이 책을 쓰고자 하는 그 배경 설명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녹색 성장과 관련된 어떤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이제 좀 분화해서 좀 개념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그 성장 중심주의 네. 그리고 또 이제 자본주의와 빈곤에 대한 부분 네. 언급은 해주셨지만 이것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주의랑 이제 민주주의 관련해가지고 네. 우리는 되게 좀 이렇게 거의 그 짝꿍처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그럼 과연 우리 양립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쭉 해주시면 어떨까? 이 책 소개를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조금 같아요. 더 네네. 나가 보면요. 네. 그 이 자본주의 내적 논리를 이분이 쭉 이분 나름대로 네. 좀 정리한다랄까 좀 그 탐구한다랄까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성장이라고 하는
그 정원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갇히게 됐는가.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본주의가 생성돼서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 만들어낸 그 내적 논리, 그리고 그 논리가 세계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이제 자본주의가 흔히 봉건제 붕괴로부터 자연스럽게 출현했다. 뭐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역사 책에 이제 뭐 기술되어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분 지적하는 거는 사실 그런 이행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배층의 축적을 필요로 하는데 그 축적을 위해서 전 대륙에 걸쳐서 강제 퇴거, 이게 이제 진짜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예. 엔클로저 운동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존의 민중들이, 평민들이 농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뭐 그 당시 예를 들면 공유지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울타리를 쳐가지고 사유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엔클로저 운동 기간 동안에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고, 또 이런 과정들이 매우 조직화된 폭력, 또 대규모 빈곤, 또 자급자족 경제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면서 자본주의가 이제 등장해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자본주의가 농노제를 종식한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농노제를 폐지한 그 당시 진보적인 그 혁명들이 있었는데, 그런 진보적인 혁명을 없애고 등장한 것이 자본주의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홉스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만인 대 만인의 투쟁, 또 자연 상태의 삶이라는 게 매우 위험한 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홉스가 이런 말들을 할 때가 1651년인데 이 말이 자본주의 이전 상태, 그 자본주의 등장 이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가 등장했을 때 그 상태의 빈곤 문제가 생겨나고, 그 엔클로저로 농촌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 홉스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초기에 이제 시작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엔클로저 운동하고 식민지화가 동일한 전략으로 전개됐는데,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식민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본주의 하에서 성장하려면 새로운 개척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개척지에서 가치를 뽑아내고, 그 가치를 뽑아내긴 하지만 지불하지 않는 그런 약탈적 성격을 갖고 있고, 자본주의는 그래서 성격적으로 본질적으로 식민주의적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흔히 이 경제적 동물, 그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하는 원칙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본성에 각인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유럽의 식민지 건설 기관들이 있잖아요. 계속 그 새로운 개척지, 그 개척지에 식민지를 건설할 때, 그때 한편에서는 엔클로저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강제된 빈곤 가정이죠. 프롤레타리아 과정을 통해서 공공 자산들, 공공의 부, 이런 거는 사유재산에 의해서 희생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분이 이제 이 책의 또 한 측의 다른 레이어로 네네. 그 이원론 얘기를 이제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또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과정 속에 그 데카르트가 말하는 정신과 물질이 근본적으로 양분돼 있어가지고, 인간은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랬을 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 또는 영혼이 다른 생명체 중에 특별하게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이제 데카르트가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이 데카르트식의 이원론 사상이 이렇게 주류화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엔클로저나 사유화 과정 이거하고 같은 과정이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제 이 몸에서 마음을 떼어내고 네. 하는 것처럼 또 정신 영혼이 몸을 지배하듯이 네. 그런 식의 위의 과정을 정립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배 계급이 생산성을 위해서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제 그런 과정과 같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이론을 인해서 인간 노동도 자기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 추상화될 수 있고 또 자연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네. 퍼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이제 또 이 데카르트 이원론에 좀 대별되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분 이제 언급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애니미스트인데 네. 실제로 인류 역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과 나머지 생명체 사이에 근본적인 상호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다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마음의 완전한 분리 이런 거라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다 생각하는데 또 인간과 자연 이런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살아있는 생태계의 착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문화적인 제약을 가하거나 또는 윤리적인 제약을 가했던 것인데 초기에 이 자본가들은 그런 기존의 문명이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파괴하지 않으면 사실은 자연이라고 하는 물질 또는 착취 대상이자 식민지화해야 하는 그거를 마음껏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데카르트의 손을 들어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분은 이제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본주의 하에서의 어떤 그 성장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식민지를 반드시 만들 수밖에 없는 성장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데카르트 해주셨는데 같은 경우는 개인의 차원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사회화되고 정책화되고 제도화되고 하나의 이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진 과정. 네네네. 그건 특히 이제 20세기의 자본주의의 가정들 이제 설명하면서 특히 이제 경제 성장이라는 개념, 이 개념이 이 GDP와 연관돼서 이제 이분이 좀 설명을 하는데 잘 여기 지금 이렇다에서도 많이 언급됐지 않습니까? 그 대공황 시기에 1930년대 그 사이먼 쿠츠네츠라는 분이 경제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지표를 개발하고 처음에는 국민총생산 GNP를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국내 총생산이죠. Gross Domestic Production (GDP). 근데 그 지표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40년대가 되면은 산업화 국가들은 대부분이 다 이 GDP를 이제 경제 성장의 척도로 사용하는데 쿠즈네츠는 사실 이게 GDP라고 하는 게 복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경고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성장이라는 목표는 무엇을 위한 성장, 무엇을 성장시키는 건지 또 무엇을 위한 성장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이 경고는 거의 지금까지도 묵살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GDP의 특징이 뭐냐면 화폐화되지 않은 경제활동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활동이나 또 복지 이런 것이 필수적이게 하더라도 그것이 화폐화되지 않는 한 그 GDP 산입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냥 자활노동 네. 같은 거 먹고 사는 이런 네. 그냥 그런 노동들이 협회화되지 않으면 그냥 GDP 안에는 돈을 주면 들어가는 거고 안 주면 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음. 그 약간 이거는 이제 자기 방어적인 발언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경제 성장이라는 개념, 또 GDP라고 하는 지표, 이 지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히켈의 얘기는 뭐냐면 성장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내 주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성장주의다. 성장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좀 방어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 녹색 성장, 탈성장 이걸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녹색 성장이라 말은 이제 기술 발전을 좀 중심에 놓는가 하면, 탈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발전된 기술하고 에너지 효율이 필요하긴 하지만 기후를 안정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은 탄소화의 목표가 현재 달성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보다 훨씬 멀리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탈탄소화 목표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훨씬 멀리 있고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고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재생 에너지로 신속한 전환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닌데 시급히 시행해야지만 그러는데 그런 전환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생태학적으로 적절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롭기를 원한다면 기존 속도로 총 에너지 수요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하고, 그러자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이 사태를 접근해야 되는데 이 히켈의 주장은 그것이 탈성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히켈은 탈성장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안적 얘기는 사실은 조금 뭐랄까 약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일단 이분이 소개를 해주세요. 한 챕터 한 챕터 네, 그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네. 일단 뭐 장으로 소개된 거는 한 5가지 얘기를 해요. 네네. 계획적 진부화를 끝내자. 이 진부화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낡은 상품이 되는 거죠. 그 뭐 핸드폰 같은 거 써보면 한 2년쯤 약정 기간 네네네네. 끝나면 뭐가 작동이 잘 안 되거나 늘어지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네. 또 새롭게 이제 네. 핸드폰을 바꾸거나 작동 하잖아요. 잘 돼도 새로운 새로운 그게 모델 이제 이제 시정 2년인데 모델 있으면 막 사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진부화죠. 계획적 진부화라는 건 이제 예. OS를 이제 네. 얘네들이 업그레이드하면서 뭐 과거 제품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아하, 그래서 아하. 이렇게 계획적 진부화를 하는 그래요? 거죠. 네, 실제로. 네. 그래서 한 그런 3년 거- 지나면 핸드폰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OS. 그런 게 뭐 꼭 핸드폰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의 자본주의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좀 끝내보자. 음. 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음. 광고 얘기합니다. 광고 좀 줄여보자. 광고를 또 네. 공공 그다음에 광고에서 이제 못하는 뭐 광고 소유권에서 만드는 거. 이용권으로 네, 뭐 네. 이런 얘기하고 음. 식품 버리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 네. 폐기 없애고 음. 또 생태계 파괴 산업을 좀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쭉 나열하다 보면 야 그렇게 해서 이게 포스트 자본주의의 어떤 가능성들이 열릴까? 이 열거목은 사실 그렇게 뭐 호소를 있다고 보기 좀 어렵죠. 시민적 실천의 그 목록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네. 이걸 지금 저기 5개의 장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전에 이 책 소개해 주실 때 그 자본주의와 빈곤에 대해서 되게 심오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대했던 건 뭐냐면은 이 히켈이 얘기하는 대안들이 그러면 빈곤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좀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게 대안 얘기하신 거에는 이게 이제 탈성장하고는 관련이 있지만 이것이 이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대안들은 이제 좀 눈에 띄지를 않아서 혹시 그 책에 없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정리하실 때 그러니까 이 빈곤 문제하고 자본주의하고 빈곤 문제, 또 성장과 빈곤 문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갖고 있는 그냥 상식적인 그런 생각은 뭐냐면은 자본주의가 온갖 결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첫 400년 동안은 오히려 자본주의가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오히려 낮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유럽의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그 공동체를 봉쇄하고 산업화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발전 과정을 했을 때 대량으로 빈곤이 나왔고 또 기대 수명도 생각보다 훨씬 더 약해지신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를 식민지하고 아프리카를 식민지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잖아요, 역사적으로. 네네. 그 엄청난 강탈, 약탈, 또 원주민의 뭐 거의 학살에 가까운, 말살에 가까운 뭐 그런 그래서 실제로 일반 평민들의 눈으로 보면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빈곤을 없앤 과정이 아니었다. 이제 이분의 주장이에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사례죠. 콩고를 벨기에가 이제 식민 지배할 때 엄청난 학살, 인구 절반을 죽였거든요. 그런 죽음. 또 영국이 산업혁명을 위해서 뭐 인도라든지 아프리카에서 면화, 설탕, 뭐 플란테이션 하면서 아프리카인들을 갖다가 대량으로 노예화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뭐 GDP만 얘기해도 19세기 후반쯤 되어서야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하나 연대로 하면 1870년대쯤 돼서야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작한 걸로 하면 한 400년쯤 지난 다음에서야 겨우 기대 수명이 다시 그 이전에 어떤 수준으로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런 성과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자본주의의 병폐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드러내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민주주의 문제, 위생, 주택, 의료, 교육, 각종 운동이죠. 노동자 운동을 비롯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야 이 빈곤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이 단계에서도 얘기할 만한 그 민주주의 문제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우리 사회 이제 일반 상식처럼 또 언론 같은 데서 많이 언급하는 게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 뭐 이런 이제 이게 서로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히켈의 주장이에요.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경제적 결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때만이 또 소득을 공정하게 할당하기로 선택하고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고 단기적으로는 좀 손해가 나더라도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경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한테 진정한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분의 지적이에요. 네. 지금 쭉 이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들으니까 이 책이 저는 뭔가 사상서처럼 약간 이제 이렇게 읽히는데요. 어떻게요? 사상서처럼 아니 제가 읽히는데 이제 이분의 그 네. 이 탈선자 주장을 네네. 제 식으로 네, 그러니까 네, 네, 생각의 예. 그 레이어 그러니까 네, 네, 네. 이 탈탄소의 문제 네. 뭐 탈성장론 이거 말고 그 밑에 레이어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강조해서 여러 네네. 부분을 끄집어 내온 거죠. 네네. 예. 아, 네. 자, 네네. 그 슈퍼바이저님 코멘트 좀 보태실 말씀. 저는 뭐 이분 책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별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라. 네. 재밌겠네요 오늘. 네. 동의를 일단은 어떤 부분이 동의가 안 되는지 이게 얘기해 주세요. 그 성장 비판인지 뭐 성장주의 비판인지 그 맥락에 따라 다 다르게 쓰고 있고 이 사람 책 전체에서 흔들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좀 정교하지는 네, 않죠. 성장 개념 자체가 이게 물질 과정의 그 확대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물질의 가공과 재배치 과정의 확대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GDP를 얘기하는 건지가 불분명해요. 불분명해.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는 뭐 GDP 탈성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물질 성장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는 좀 틀린 거죠. 사실 신자유주의 들어와서 GDP 전체에서 비물질 생산 부분이 엄청 늘어난 거고 그래서 사실은 물질 성장 말고도 비물질 성장을 통해서 GDP가 늘어날 수 있는 건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GDP란 건 전부 상품화돼야만 GDP예요. 예를 들어 그 내가 하죠. 이 사람도 알고 있죠. 예. 내가 집에서 혼자 접시를 닦으면 그것은 GDP 성장이 아닌데 내가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면 GDP 성장이죠. 그러니까 상품화되는 거죠.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지만 그런 방식의 비물질 성장들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전체적으로 흔들거린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라고 하기 좀 그런 부분은 인류학자니까. 좀, 인류학자니까. 인류학자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네. 효과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만 남다. 탈성장이라는 말만 남는 건데 그 효과도 그 탈성장이 뭔지가 불분명해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의 감축과 GDP가 성장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나 유럽의 몇 국가에서는 그게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난 이유는 그 나라들이 그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을 다른 세계로 수출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세계 전체에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 건 아니니까. 중국에서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뭐 카본 리키지라 그러는데 탄소 유출이라 그러나 그런 것 때문인데. 근데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GDP가 성장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GDP, 그러니까 동조할 수도 있고 탈동조할 수도 있다. 둘 다 오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국가 단위로 볼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요? 볼 때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모르죠 지금. 아직 해보지 그러니까, 않았으니까. 저는 그거는, 그런데 다만 뭐 2050 계획을 2050까지 탄소 배출 뭐 순제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네. 그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세계 전체적으로도 탈성장, 그러니까 GDP 탈성장이냐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GDP 탈성장이다 그러면은 GDP 탈성장이 이 자본주의적인 세계에서요. 그 저소득층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GDP 탈성장을 감수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GDP 탈성장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적 대안에 대해서 치밀하게 논의해야 된다. 오늘 이분도 그런 얘기는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예. 또 두 번째 옵션이 있어요.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은 GDP는 성장하는데 탄소 배출량은 주는 거예요. 예? 일부 유럽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전 세계화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네. 총량으로 봤을 때도 총량으로 봤을 때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자본주의가 2050까지 없어지지 않을 거고요. 2050에 인류는 끝나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무책임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2050까지 자본주의를 없앨 계획을 얘기를 해야 된다. 즉 생태 코뮤니즘적 계획이 없는 한 그 GDP 탈성장을 막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정교한 생태 코뮤니즘 계획이 없이 GDP를 줄어들면서 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분은 기술이 100% 해결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과학자들도 재생에너지 기술이 95% 정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95%는 이 기술 혁신에 의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건데 5%는 탈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GDP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감내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보호, 사회적 보호들이 있어야 되겠죠. 뭐 그게 뭐 전통적인 복지제도에 강하건 뭐건 뭐 기본소득이건 뭐건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기술만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이 탄소 가격이 엄청 싸잖아요. 탄소 가격 엄청 올리는 탄소 가격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규모 공공 투자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 앞에 보면은 이명박의 녹색 성장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사실은 이분이 정확하게 모른다. 한국의 이명박 녹색 성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유럽의 그린딜이나 미국의 그린 뉴딜보다 이게 앞선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름만 앞선 거지 앞선 게 아니죠. 유럽의 그린 딜의 그린 탁소노미, 녹색 분류 체계에 원자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을 갖다 줄이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녹색 재생에너지를 얼마까지 늘린다 그럴 때 그 재생에너지의 개념에 원자력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녹색 성장은 원전 성장이죠. 원전은 탄소 배출량 없잖아요. 사실 원전이 그때 늘어났던 거고 그게 이제 후쿠시마 생기고 박근혜로 넘어가면서 석탄 화력을 늘려온 거고 그게 계속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한국은 석탄 화력 엄청난 해외 석탄 화력까지 개발하고 뭐 이런 사정에 간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을 빼지 않았다. 그런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유럽의 그린 뉴딜과 이게 다른 거다라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표준적 사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탈동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를 따지는데 한국의 이명박 녹색 성장은 표준적 사례가 아니다. 오히려 이거는 유럽의 그린딜을 봐야 된다. 유럽은 좀 그린딜 한지 꽤 되니까 뭐 영국이나 독일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외부에 대한 건데요. 그 자본주의가 자연이 자본주의에 대한 외부였다. 그리고 이 외부를 내부화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일종의 외부를 내부화하는 게 식민화인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게 자본 축적의 동력이기 때문에 자연은 파괴할 수밖에 없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다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거예요. 외부라는 걸 자본주의가 계속 생산해낸다. 예를 들어 여성 노동 이런 게 외부였어요. 또는 복지국가 체계,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에 도달한 복지국가 체계. 이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한테는 외부인 거예요. 그래서 상품 세계 외부를 뭐 내부화해서 뭐 예를 들어 그전에는 공공 서비스였던 것을 갖다가 사적 서비스로 바꾼다든지 또는 여성 노동 또는 오늘날의 뭐 플랫폼 노동 이런 식으로 심지어 데이터 자기네가 플랫폼에 가두리 쳐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를 가치화하고 그러니까 외부를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내부화하는 게 그 자연만이 아니라 나쁘게 하면 인공적 자연 또는 인간적 자연에까지도 이게 관철이 된다. 그래서 그 얘기는 원래의 본원적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도 자본주의 논리가 돌아갈 수 있다. 그게 꼭 좋은 세상은 아니다. 끔찍한 세상일 수도 있는데 더 끔찍한 세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만 접근하면은 탄소 배출량과 이 자본주의적 성장에 대해서 이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사태를 섣부르게 본다. 이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자본주의 있을 수 있다. 그 자본주의가 인간이 행복한 세상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런 자본주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안을 생각해야지. 그런 자본주의는 불가능해요. 탈성장만이 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사태를 심플하게 보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원론 데카르트까지 자본주의 기원을 보는 거는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얘기긴 하나. 그러나 그게 뭐 반박할 필요가 있는 얘기인지 또 스피노자한테 뭐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슈퍼바이저님 이야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거의 그 완전히 난도질을 했는데 네네. 히켈의 이야기를 는 네네. 그렇게 좀 더 정교하게 네네. 논쟁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허점도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네. 저도. 그래서 슈퍼바이저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되고.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좀 들고 와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은 게 워낙 우리 사회에서는 뭐 그냥 그 입에 붙은 표현이죠. 지속 가능한 성장. 네네. 그리고 성장을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네네. 그런 사고방식 하나의 강박증처럼 네네. 그거는 뭐 정부 부처는 뭐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그냥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네네. 그게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반성적인 담론들이 필요하다. 네네네. 그래서 탈성장이라는 것이 한번 우리의 사유 속에 네네. 성장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그거는 개인의 차원, 사회의 차원, 국가의 차원 또는 인류의 차원에서 네네네. 그런 사유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히켈의 그 논점들이 아주 세세하게 파고들면 네. 뭐 성장이냐 성장주의냐부터 해서 그 성장이라는 게 내용이 뭐냐 이제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탈성장, 성장을 벗어난 네네. 그런 사유 방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책의 의의가 저는 우리 사회에 있지 않은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애니미스트라든지 뭐 이분 그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넘어서기 뭐 이런 식의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사실은 그냥 생리적으로 그런 사유 아까 천지동건이니 만물일체니 뭐 이런 그 진짜 근본적인 생태주의적인 사유 방식이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그물코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게 뭐 시골 할머니들도 그런 얘기를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그런 게 문화적으로 뿌리가 깊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히켈이 이게 사유적으로 사상적으로 가보지 못한 어떤 생각들이 우리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드러내고자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뭐 탈성장 관련해서는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녹색당의 그 공동 대표로 계신 우리 찬희 쌤이 좀 보태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당이 이제 탈성장을 굉장히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책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장주의라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는 성장 중독 이런 거에 대해서 맞아, 중독 상황이죠. 그거에 대한 의식 환기를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전제로 해서 볼 때 좀 전에 이제 슈퍼바이저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도 사실 고민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탈성장 꼬뮤니즘의 내용은 사실 별로 없는데 탈성장 꼬뮤니즘이라는 말이 굉장히 요새 성행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행이에요. 굉장히.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느끼는 감정은 뭔가 하면 과거에 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운동이 갖고 있었던 종말론적 세계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자본주의가 재생산 위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재생산 위기는 특히 공황 같은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자체 멸종하거나 자체 종말을 가져오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20세기에 굉장히 지배적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탈피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자본주의를 살아오면서 자본주의가 지구를 이렇게 망쳐오고 지구의 기후를 이렇게 망쳐오고 지구의 많은 사람들의 삶과 무생물들의 삶을 망쳐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판의식이 이제 다시 이제 고조되면서 많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분들이 기후위기 운동 또는 기후운동 또는 탈성장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가담하게 될까 한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을까 최근에 그런 형상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슈퍼바이저님 말씀드리면서도 생각했는데 그거를 이제 좀 극단화시키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자본주의가 기존의 에너지 사용 증가와 자본주의 성장을 같이 꾀한다면 지구가 망하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거꾸로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거꾸로 자 자본주의가 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 성공했어요. 에너지 사용하면 이 탈성장 논리, 기존의 탈성장 논리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망해요.
자본주의는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네네. 가능한 체제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탈성장,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탈성장하게 되는 순간 자본주의가 망하죠. 망한다. 아, 그러니까 이게 논리상으로 그럴 수 논리상으로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지구가 망하고 네네. 한편으로 보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가 망하다는 망하는, 이 이중 종말론을 네네네. 갖고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볼 때 과연 그럴까? 저는 답은 없어요. 네네.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자본주의는 항상 답을 찾아왔거든요. 이 자본가 계급이라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네네네.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체제 위에서 사람과 생물 위에서 빨아먹으면서 이 지배 체제를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네네네. 얘들이 답을 못 찾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못 찾는다라든가 자본주의는 그럴 수밖에 없다든가 요새 탈선적 꼬미니즘 담론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본주의는 네네. 성장에 기초 살고 에너지 사용을 절대 못 줄이고 그래서 음. 자본주의는 망할 것이다. 이게 옛날 공학론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가끔 받을 아하, 때가 있거든요. 지구가 막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지구가 망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망한다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종말론적 세계관 갖고 약간 그런 설파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하, 거에 대해서 네네네. 슈퍼바이저님이 적절한 지적을 좀 해주시지 않았는가. 네네네. 우리가 그런 식의 우리가 종말론적 세계관에 빠지면서 네네. 영합해서는 곤란하다. 가끔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네네네. 얘기할 때 그런 종말론을 그냥 퍼뜨리는 게 자기가 음. 하는 모든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하.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케이, 우리가 알겠습니다. 길을 찾아야 된다. 네, 어떻게 네, 네. 에너지 사용도 줄이면서 물질 세계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소득과 자원을 어떻게든 공정하게 배분하면서 네네네. 우리가 불필요한 노동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네, 이 네, 체제를 네, 네. 찾아나가는 길을 우리가 그래서 찾아나가야 이 되지 않는가 히켈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켈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음. 이 탈성장이라고 하는 또는 성장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런 역사적 맥락이나 그것이 네네네. 어떻게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 탈탄소화 문제나 또 이걸 극복하기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거와 그 성장 중심주의, 성장주의의 극복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데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저는 있다고 봤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뒷부분인데 이제 그러면 좋은 삶의 비밀은 뭐냐? 뭐 그 장 제목이 그래요. 뭐 네네. 진보는 어디에서 오는가? 뭐 커먼즈 되찾기. 그래서 네네. 중요한 것은 성장 자체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소득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네네. 또 그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공공 서비스 얼마나 투입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득이 아니라면 소득이 늘어나는 게 우리가 이제 성장이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데 그러면 좋은 삶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겠는가?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기본 질문이고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는 이 질문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왜냐하면 계속 내 주머니에 돈이 늘어나야 네네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사고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랬을 때 이분의 그 답변이 뭐 지금 우리 사회도 많이 얘기하는데 정의가 그 성장 그 중독, 성장 강박증 뭐 이거의 해독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정의가, 저스티스. 저스티스. 네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다시 나이브한 결론으로 돌아온 거 아닌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뭐 그런 느낌은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좀-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더 예. 붙여야 될 게 네, 있는데. 저희 슈퍼바이저님 우리 게스트로 모셔놓고 너무 짧게 시간을 드린 것 같아서 마지막 보태고 싶은 이야기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뭐 이 하겠습니다. 책도 그렇지만 네. 되게 이렇게 탈성장 또는 뭐 전환 성장 혹은 뭐 그린 뉴딜 이런 얘기에서 생태적 관점을 다룰 때 인간 자연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자연이라는 게 말이에요. 사실 인간 자연 이분법 자체도 그 서구적인 그 이분법이고, 그러니까 컬처 네이처였죠 원래는. 네. 근데 자연이 말이에요. 이게 다 등질적인 게 아닙니다. 첫째 에너지요. 그 에너지는 탈탄소 문제잖아요. 지금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화석연료를 이용 가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후위기를 만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술적 잠재력이 95%라고 봅니다. 마지막 5%를 갖다가 완성할 수 있다 그러면 기술적인
이게 가능하죠. 음. 에너지 전환이. 다만 설령 기술이 100% 있다 하더라도 사회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런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즉 피해 계층이 있고 수혜 계층이 있고 그러니까 불평등을 줄여야 되고 그 전환에 따른 불평등을 또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려고 그러려면은 현재의 뭐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기업 보고 해라 이거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대규모 공공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공공 투자의 과실을 모든 사람한테 돌려주는 방식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에너지인데요. 자원 순환 경제가 돼야 된다. 이 에너지에 대해서 자원 순환 경제라는 얘기를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에너지는 태양한테 받아 쓰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태양한테 에너지를 돌려줍니까? 그런 문제 전혀 아니잖아요. 예? 굳이 따지고 보면은. 예. 그런데 자원 순환 경제의 차원에서는 이건 뭐 거의 답이 없는 정도다. 자본주의는. 그래서 생태 문제가 탈탄소 문제하고 완전 100% 등치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한다 이런 거고요. 자원 순환 문제에서 뭐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뭐 지금 뭐 이 디지털 자본주의 핵심인 리튬 문제라든지 히토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 역시 강조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거고 세 번째가 생명종입니다. 생물종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그 인간과 동물의 구분이 생명종에 대한 문제인데 이 세 개에 대해서 다 해법이 다른 건데 두루 뭉쳐서 그냥 뭐 생태적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구체적인 답을 접근하기 어렵다. 탈탄소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지금까지 정원명법이 이 희캐 얘기하듯이 성장이었다. 화석을 쓰건 핵을 쓰건 성장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원명법이었다면 지금 정원명법 바꾸면 돼요. 에너지 전환으로. 그게 정원명법이고 그걸 탄소 감축이죠. 배출량 감축. 그걸 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뭐 재생에너지 투자가 잘 돼가지고 잘 돼. 그러면 탈동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안 돼. 그렇다고 다시 석탄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럼 탈성장인 거죠. GDP도 줍니다. 그럴 때는 그 GDP 탈성장을 감내할 수 있는 사회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접근하면 이건 간단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그 정원명법을 바꾸는 거죠. 에너지 전환으로 그 성장해서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바꿔놓고 거기에 대해서 괜히 그거 하면 GDP 줄어야라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우리가 꼭 다릅니다. 성장의 반대말을 탈성장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는 그럴 필요 거네요. 없다는 네, 거죠. 저는 지금 딱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전환이라는 게 키워드라는 거예요. 슈퍼바이저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데 예. 다른 물질들 있잖아요. 네네네.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는 그게 탈성장일 수 있습니다. 네, 에너지가 네네네.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그 원료들 있잖아요. 원료에 대해서는 그게 좀 적게 쓰는 게 답일 수 있어요. 자본주의는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고갈 자원 문제에 있어서는 적게 쓰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러니까 뭐 지금 슈퍼바이저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제 생각이 더 진전이 돼야 될 것 같고 히켈도. 근데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분이 그 아프리카 주술사 얘기를 해요. 그 예를 들면 애니미스트 그 얘기를 그런데 이런 부분도 네. 우리는 그냥 온 산하에 널려 있거든요. 가보면 서왕당에 있고 나무에다가 절하고 심지어 돌에다가도 절하는 딥에콜로지의 심층 생태학적인 그 심상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베르타 카세레스 이분이 이제 자기한테 영향을 준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이분이 왜 댐 건설 반대하다가 그 살해당했죠. 예를 들면 이런 분이라든지 아일톤 크레낙 저 이 책을 통해서 알았는데 한국에도 작품을 전시하고 뭐 그런 있었더라고요 일이.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함께 살기라고 하는 거. 그 함께 살기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정말 뭐 불가에서 얘기하는 뭐 돌이든 뭐 나무든 뭐 그 생물 무생물 다 합쳐가지고 그런 천지 만물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감수성들이 있잖아요.
그 이분이 자꾸 이제 그 뭐 애니미스트 주술사 이런 얘기 하게 되는 이유가 그 서양에서는 굉장히 그 데카르트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사유 방식을 넘어서기가 너무 어려운 과정을 아직도 저는 이 책 보면서 그 사상적으로는 역시 서양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빈곤하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그것을 넘어서 있는 그런 감수성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살려내는 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문장을 옮겨보면 끝부분인데 우린 다시 한번 살아있는 존재들의 보다 넓은 공동체 일부로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탈성장에 접근하는 마음 한가운데 이런 윤리가 없다면 우리는 요점을 놓치고 만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요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 위에 좀 더 생각들을 좀 더 펼치고 우리식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마지막이 오늘이 이제 저로서도 이렇다 마지막 방송 아까 8번이나 하셨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요. 저도 그냥 제 혼자 책 읽고 말고 이렇게 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책을 더 세밀하게 보게 되고 또 우리 마돈나 선생님, 찬희 쌤, 또 슈퍼바이저 선생님들 뵈서 저도 엄청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들어주신 분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 오히려 저희가 고맙죠. 네, 오늘 오늘 좀 녹음이 길었어요. 근데 마지막 시간이어서 제가 중간 중간에 조금 마음이 급해지긴 했지만은 재미난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오늘 이번 방송은 카프카님과 마지막 방송이고요. 이제 다음 방송은 저희가 진짜로 이렇다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걸 고별 무대라고 하나요? 예, 마지막 고별 무대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 245회에 적을수록 풍요롭다라는 책을 이제 카프카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